1940년 12월은 얼어붙었습니다. 런던은 밤마다 불이 났고요. 거리엔 사이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하늘에선 공중전이 끝났지만 도시는 폭격을 버티는 중이었습니다. 미래가 실처럼 흔들리던 때였습니다. 겉으로는 대영 제국이 거대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돈이 먼저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진짜 공포는 금고가 텅 비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도 지하전시 내각실에서 처칠은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펜끝이 잠깐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평생 가장 중요한 편지였고 상대는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처칠은 말로 버티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장 하나로 사람을 움직였죠. 그런데 이번엔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무기가 아니라 부탁이 되어야 했습니다. 영국이 파산했다고 써야 했습니다. 편지의 겉은 전황 설명이었습니다. 대서양 유보트 위협이 있었고 구축함과 항공기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한 줄이었습니다. 곧 현금으로 못 산다는 말, 탄약을 살 돈이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을까요? 전쟁은 총알만 먹지 않습니다. 강철과 석유를 집어삼키고 고무와 알루미늄까지 태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나라의 금고를 먹어치웁니다. 1939년 9월 전쟁이 시작될 때 영국은 아직 금융 강자였습니다. 금 보유고가 있었고 해외 투자도 상당했습니다. 남미 철도 지분도 있었고 미국 기업 지분도 들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티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보험과 해운의 허브였고요. 돈은 바다처럼 돌았습니다. 그런데 히틀러의 전쟁은 예전 방식과 달랐습니다. 기계가 기계를 먹는 전쟁이었습니다. 문제는 조달이었습니다. 영국은 먹을 것과 원자재를 수입에 크게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이 봉쇄되자 이웃과의 거래가 끊겼습니다. 살 길은 대서양 너머뿐이었습니다. 결국 시선은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미국은 중립이었습니다. 여론은 고립주의가 강했고요. 의회도 전쟁을 피하려 했습니다. 법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돕고 싶어도 바로 못 돕는 구조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캐시 앤드 캐리입니다. 사려면 현금부터 내야 합니다. 운송도 본인 배로 해야 했고요. 대출도 신용도 없었습니다. 금고를 들고 와야 가능한 거래였습니다. 영국은 1년 동안 버텼고 금과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필요한 무기를 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길었고 소모 속도는 더 빨랐습니다. 돈은 계산보다 먼저 바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비밀 작전을 씁니다. 국가의 금과 증권을 한꺼번에 싣고 대서양을 건너 캐나다로 보냅니다. 배가 침몰하면 끝장인 항해였습니다. 이 작전은 오퍼레이션 PC로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나라의 지갑을 옮긴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1940년 말엔 바닥이 보였습니다. 워싱턴 구매위원회 책상 위에 계약서가 쌓여도 서명을 못했습니다. 달러가 없다는 통보가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칠의 편지가 날아갑니다. 루스벨트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내용은 길고 자세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단순했습니다. 살려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산 고백이었습니다. 루스벨트는 상황을 알았습니다. 영국이 무너지면 다음은 미국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돈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 맞고 여론이 반대했기 때문에 포장이 필요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가 랜드리스입니다. 말로는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방식입니다. 루스벨트는 비유를 씁니다. 이웃집 불이 나면 호스를 빌려주는 것처럼 간단해 보이게 설명한 겁니다. 하지만 문안의 현실은 달랐습니다. 거긴 이웃이 아니라 은행과 채무자에 가까웠습니다. 미 재무장관 모겐소는 돕고 싶어도 공짜는 싫었습니다. 납세자의 돈이었으니까요. 모겐소가 요구한 건 단순했습니다. 영국이 가진 걸 전부 보여달라. 정부 자산도 민간 자산도 전 세계 어디에 있든 목록을 내라. 숨긴 돈이 없는지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동맹이라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영국 협상단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맹으로 대우받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파산한 회사가 외부 감사를 받는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영국은 항변했습니다. 지금 팔면 헐값이라고요. 말은 맞았습니다. 전쟁 중 매각은 폭탄 세일입니다. 급하다는 걸 상대가 알면 가격이 먼저 무너집니다. 전후에 먹고 살 길도 끊긴다고 영국은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논리는 더 차가웠습니다. 미국 안에 자산이 남아있다면 왜 미국 납세자가 대신 내야 하느냐? 탱크 값을 누가 부담하느냐? 먼저 영국이 가진 걸 팔라는 겁니다. 그게 거래의 출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매각이 나옵니다. 미국의 큰 인조 섬유 회사였던 아메리칸 비스코스가 표적이 됩니다. 영국 자본이 얹힌 자산이었죠. 미국은 이걸 팔아 현금을 만들라 압박합니다. 영국에겐 자존심을 깎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은 무기보다 협상 레버리지를 잃었습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말 뒤에서 가격표가 붙기 시작했거든요. 살기 위해 미래를 일부 떼어낸 셈입니다.
비슷한 거래가 또 있었습니다. 영국은 구축함이 급했습니다. 유보트가 상선을 가라앉히는데 조선소가 속도를 못 따라갔습니다. 처칠은 미국의 오래된 구축함 50척을 요청합니다. 바로 쓸 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구축함 50척을 내줍니다. 하지만 이것도 공짜는 아니었고 미국은 대신 99년 임대를 요구합니다. 대서양 곳곳에 영국 기지들이 대상이었습니다. 뉴펀들랜드부터 바하마까지 이름이 이어졌습니다. 단기 생존을 장기 자산으로 산 거래였습니다. 이 거래는 군사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까지 남는 영향력의 계산이었습니다. 영국은 급했고 미국은 여유가 있었습니다. 협상력은 그 차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941년 3월 랜드리스가 본격화됩니다. 이제 미국은 물자를 빌려주거나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영국은 숨통이 트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지원, 동맹을 살린 결단. 그런데 계약은 작은 조항에서 갈립니다. 영국도 그걸 곧 체감합니다. 영국은 제국 내부에 자기들끼리 유리한 관세벽이 있었습니다. 제국 특혜라고 불렸죠. 이 벽이 있어야 미국 상품과 경쟁이 가능했습니다. 전쟁 중 그 벽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폭격은 계속되고 바다에선 배가 가라앉고 현금은 바닥이었습니다. 조건을 일부 내주고 물자를 받는 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격차는 커졌습니다. 영국은 수출을 포기하고 공장을 전쟁용으로 바꿨습니다. 민간 시장을 버틴 만큼 전후 먹고 살 길이 약해졌습니다. 빈자리는 다른 나라가 채우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달랐습니다. 전쟁 물자도 만들고 민간 제품도 계속 만들었습니다. 같은 나라가 총도 만들고 냉장고도 만들던 시대였습니다. 전쟁이 산업을 더 키운 셈입니다. 1945년이 오고 사람들은 끝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일본이 항복합니다. 런던은 축제가 되었으나 워싱턴은 달랐습니다. 이제 결산의 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 미국은 랜드리스를 종료합니다. 영국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전쟁 경제는 한쪽으로 기울어 평화로 돌아올 완충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완충이 사라진 겁니다. 여기서 현실이 드러납니다. 영국은 음식과 원자재를 수입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달러가 없으면 바로 멈춥니다. 몇 달 뒤 파산이 아니라 지금 당장 파산에 가까웠습니다. 여기서 케인스가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경제학자였습니다. 그는 숫자를 보고 끔찍한 결론을 내립니다. 식량이 끊기면 사회가 흔들립니다. 공장이 멈추면 실업이 터집니다. 그래서 케인스는 미국으로 갑니다. 몸 상태는 이미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야 했습니다. 영국은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케인스는 도덕적 논리를 준비했습니다. 이건 대출이 아니라 정산이어야 한다고요. 케인스가 세운 논리는 이랬습니다. 영국은 2년 넘게 사실상 홀로 버텼습니다. 그 대가로 나라가 망가졌습니다. 그러니 미국이 큰 금액을 선물처럼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피와 돈을 대신 쓴 값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미국 여론은 지쳤고 의회는 더 냉정했습니다. 영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자 미국 정치권은 더 경계했습니다. 결국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선물은 없습니다. 대출만 있습니다. 1946년 7월 미국은 영국에 37.5억 달러를 빌려줍니다. 이자도 붙습니다. 영국은 생존을 위해 받아들입니다. 진짜 무서운 건 조건이었습니다. 파운드를 달러로 바꾸게 하라는 요구, 스털링 전환성이었습니다. 말로는 자유무역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영국 입장에선 금고의 구멍을 내는 조건이었습니다. 왜 위험했을까요? 전쟁 동안 영국은 파운드로 묶인 닫힌 고리를 만들어 버텼습니다. 식민지와 교역권이 파운드를 쓰게 강제된 구조였죠. 그 고리가 끊기면 달러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은 현실이 됩니다. 1947년 7월 15일 전환성이 시작되자마자 파운드를 달러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폭발합니다. 달러 보유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영국은 버티기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영국은 창을 다시 닫습니다. 1947년 8월 20일 전환성을 중단합니다. 조건을 지키려다 나라가 먼저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짧은 기간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체감한 건 생활이었습니다. 1947년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석탄과 전기가 부족해졌습니다. 공장은 멈추고 집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빵 배급이 생깁니다. 국제정치도 같이 흔들립니다. 영국은 더는 먼 지역까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존에 맡던 역할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그 빈자리를 미국이 메우게 됩니다. 힘의 중심이 옮겨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49년 파운드는 한 번 더 내려갑니다. 전쟁 전 4.86 수준이었던 시대와 달리 전후엔 2.80으로 낮아집니다. 수입 물가는 오르고 생활은 더 팍팍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전쟁은 이겨도 경제는 질 수 있습니다. 총은 이겼는데 계약서에서 지는 겁니다. 군사적 승리가 재정적 승리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과거로만 끝나지 않는 이유도 있습니다. 전쟁 지원은 지원과 대출 사이를 오갑니다. 이름은 바뀌어도 핵심은 같습니다. 누가 현금을 쥐고 있고 누가 급한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교훈은 단순합니다. 전쟁도 결국 돈의 게임입니다. 현금 흐름이 끊기면 군대도 공장도 멈춥니다. 그리고 협상력은 총구가 아니라 금고에서 나옵니다. 처칠의 편지는 영국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영국의 미래를 담보로 잡힌 편지이기도 했습니다. 살아남는 대가로 자산과 시장과 영향력을 조금씩 내줘야 했습니다. 제국이 한 번에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계산서로 쪼개져 나간 겁니다. 금이 빠지고 투자가 팔리고 기지가 임대되고 전후에는 대출 조건이 목을 조였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 봐야 할 건 영웅의 문장만이 아닙니다. 숫자와 조항과 기한입니다. 1940년 영국이 배운 건 동맹이 있어도 조건은 남는다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영국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무너짐을 막았습니다. 다만 기억해야 할 건 옳은 선택에도 가격표는 붙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